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30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이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10월 1일 공식 출범합니다. 전략사령부는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등 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윤 대통령 안내에 따라 회담장으로 들어섭니다. 악수를 나눈 두 정상이 마주보고 착석하면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피초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처음 총리로 재임했던 2007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앞서 2018년에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물론 지역,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 가치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이 그간의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TIPF 수립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번 관계 격상으로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It gives me a real pleasure to note that the Slovak Republic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now officially strategic partners.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strategic partnership.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우리 측 긍정적 반응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관련 논의를 더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하길 원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에 좋은 환경과 경제적 조건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기간과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됐다면서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제2요구한 결과 부결돼 폐기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선 제3자 추천 형식만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무한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야당이 실질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하는 거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두 특검법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됐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 또한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겁니다. 또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국가 지원이 투입되는 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경우입니다.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국군의 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가 행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특히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가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등장한 현무4 미사일입니다. 건군 76주년을 맞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현무4보다 파괴력이 훨씬 큰 현무5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탄도 중량 8톤의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입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는 현무5 외에도 삼축 체계 핵심 자산이 대거 등장할 전망입니다.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도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처음 등장해 서울공항 상공을 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는 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B-1B 전개는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과시하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축하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대로에서 진행되는 시가행진에선 지난해 보여주지 못했던 다수의 공중전력이 기동하고 호국영웅 카퍼레이드가 첫 선을 보입니다. 국토방위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을 기리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군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사령탑인 전략사령부가 공식 출범합니다. 전략사령부는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등 우리 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최다혜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기의 원료인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을 둘러보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WMD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에 공식 창설됩니다. 2022년 5월 국정과제 선정 이후 창설 준비를 본격화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계열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우리 군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북한 핵 WMD 위협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략사 창설로 북한 핵 WMD에 대응하는 우리 군 조직 규모도 커지게 됐습니다. 초대 전략사령관은 공사 30국이 진영승 중장이 맡으며 인력 규모 또한 수배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진영승 중장은 공군 제19전투 비행단장, 합참전력 2처장 등을 역임한 국방전략 및 전력발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지난 5월 전략사령부 창설준비단장에 임명됐습니다. 전략사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 등 한국형 삼축체계를 총괄합니다. 다만 창설 초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기존대로 공군 작전사령부 중심으로 운용됩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조기경보체계 등을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미측과 공조해 한미 핵 재래식 통합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이른바 외교의 시간으로 불리는 10월과 11월 다자회의가 연이어 열리는데요.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마주 앉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10월과 11월, 외교의 시간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오는 11월 15일에서 16일에는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 이어 18일에서 19일 브라질에선 G20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경우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대표적인 자민당 내 한일 역사인식 비둘기파로 꼽힙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지속 주창하는 등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 섣부른 기대감은 금물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너무 기대감을 또 높이는 것도 저는 그것도 약간 좀 경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오빠가 뭐 엄청 그러면 한국을 위해서 또 좋은 얘기를 해줄 것인가.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일본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장관들도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 올해 안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11월 미국 대선 이후 3국 정상들이 마주 앉을 전망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실제 규정과 달리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체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에는 신임 감독 선발 절차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부 관행대로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발견된 거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구 국가대표팀은 국민의 자부심이 돼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는 대표팀의 감독은 선발 절차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축구협회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협회에 대한 여러 의혹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수요일 이번 감사 결과를 국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간의 경과를 자세히 설명한다는 입장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뉴스의 맥을 짚어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과 요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상설 전문가 기구를 두겠다는 건데요. 뉴스룸의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정유림 기자, 우선 복지부 브리핑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대통령직 속 의료개혁 특위는 지난달 1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복지부가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해 고견을 보태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브리핑은 원래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이 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요.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계를 향해서는 전제 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조 장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하여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조 장관이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밝힌 수급 추계위의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이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그런 유엔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부는 이 수급추계위원회를 과반 이상의 의료인단체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묘안으로 풀이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계획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직종별로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이번 1차 연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와 간호사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을 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 또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의사단체가 7명을 추천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추계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또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요. 위원 추천은 다음 달 18일까지 3주 동안 받고 올해 안에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조경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해보자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게 정부 판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고요. 의료계가 이 때문에 결국 대화의 장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이 전망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해도 정부 주도로 흐를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료 개혁 관련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습니다. 정부 수립 이래 한은 총재가 기획재정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두 기관의 협력과 정책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중앙은행 수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가 처음으로 정부의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찾았습니다. 지난 2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 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국은행 방문에 따른 화답 형식으로 이 총재는 거시경제 양축으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방문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재부, 정부와의 관계는 당연히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제는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용 총재님의 기획재정부 방문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사실 두 기관이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직원 150여 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제 성격이 강화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IT와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며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대체와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타운홀 미팅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묻는 질문에 두 경제수장은 모두 답변을 피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 고유 영역이라고 언급했고 이 총재는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수도권 내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3천 가구가 접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정 규모의 6배 가까이 접수하면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과 산본 중 첫 재건축 단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총 선정 규모가 2만 6천 가구인데 15만 3천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정 규모에 비해 약 6배 가까이 접수한 겁니다. 특히 분당에서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는데 선정 규모 8천 가구에 5만 9천 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 동의율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가장 높았는데 구역별 평균 90.7%의 동의율을 기록했습니다. 일산의 경우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 예정구역 47곳 중 22곳이 공모에 뛰어들었는데 선정 규모 대비 5배에 달하는 3만 가구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촌과 중동, 산본, 신도시들 역시 선정 규모의 4.4배에서 최대 6.6배 규모로 공모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5개 신도시 내 구역별 공모 제안서 접수 완료에 따라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등 공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인데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집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고시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완공까지 주민들과 함께 완주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특별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만큼 주민이 예비사업 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와 지자체, 예비사업 시행자가 함께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도 마련해 심의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별 정비계획에 공공기여계획도 담겨야 하는 만큼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과 운영 기준도 마련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타인의 얼굴 사진에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의 피해를 본 학생이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유포에 온상이 된 텔레그램이 앞으로 삭제 요청을 즉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인이나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생 799명, 교사 31명이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급 학교로 갈수록 피해 신고가 많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피해 사례가 16건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신고가 접수된 504건 가운데 417건을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했고 영상물 삭제 지원은 218건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긴급 전담 조직을 구성해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이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삭제 요청에 즉시 이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첫 대면 회의를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뿐 아니라 성매매와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방심위와 텔레그램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담 직원 간 상시 연락할 수 있는 별도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고 실무자 협의도 정례화됩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앞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정보들이 신속하게 차단 삭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이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인데요.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등의 목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적, 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 2023년 한 해 동안 2,984만 통이 발급됐고 부동산 등기와 채권 담보 설정, 면허 신청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방문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물이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 다 찾아봐야 되고 좀 절차도 오래 걸리고 회사 중간에 나가기도 많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가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그중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면허 신청과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목적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PC로 정부24에 접속한 뒤 복합 인증을 거친 후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인쇄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 제출용이나 경력증명용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부분부터 먼저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고 금융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용도는 추후 온라인 발급 진행 사항을 보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증명서 위조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감증명서 위변조 검증 장치를 도입하고 초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 진본 마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안보 협의체가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배후 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한미일 3국 대표는 화상회의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이 정교화되고 있다며 배후 규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대표는 이와 함께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법 사이버 활동의 대상이 된 만큼 불법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민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모두 9,004명이며 집단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알리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모바일 앱 카본페이를 출시합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전기, 수돗물,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는 등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모바일 앱의 텀블러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QR코드만 제시하면 참여 매장 기업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578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안부를 물어보는 한글 주간이 개최됩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줄임말, 신조어 등 한글 사용 실태를 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한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추후 공업고등학교가 어디인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이 지나간 얼마 뒤를 뜻하는 추후와 널리 알린다는 공고의 의미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사과문에 쓰인 심심한 사과를 두고 사과가 심심하다니 장난하느냐는 의견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 깊이 우러난 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새 인터넷을 많이 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충격을 먹긴 했어요. 당연한 그런 언어 수준이라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를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구나. 교육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3.3%인 147만 명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세마기의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입니다. 성인 100명 가운데 3명의 문해력이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인 겁니다. 한글날을 앞두고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괜찮아 한글을 주제로 한글 주간이 열립니다. 한글의 안부를 물어야 할 만큼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줄임말, 신조어 등 한글 사용 실태를 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말과 글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들의 뜻과 일도 잘 다스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잘못된 국어 사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실천 과제를 추진합니다. 청소년 국어 능력 제고를 위해 현직 아나운서들이 오는 12월까지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100여 곳을 찾아 우리말 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는 12일에는 경기 과천교육도서관에서 문학 더하기 문해력 교실을 엽니다. 외래어와 애칭으로 점점 길어지는 아파트 이름을 우리말로 바꿔보는 공모전을 개최하고 가맹점 업체 버거킹과 함께 우리말 메뉴판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오는 4일 전국민 받아쓰기 대회가 경복궁 흥복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권역별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 120명을 포함해 130명이 실력을 겨룹니다. 올해 한글 주간 개막식은 같은 날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군 장병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병내일 준비적금. 우체국 장병내일 준비적금 우대금리 0.8%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비과세 적금 상품으로 군 장병이 전역 후 만기 해지 시 적금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육군 기준 복무기간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전역할 때 약 1,4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우체국 장병내일 적금에 가입하는 군 장병은 최대 5.8%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 예금 고객센터, 우체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운동과 식생활 같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죠. 그동안 고혈압과 당뇨병은 병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의 단편적인 관리만 이루어졌는데요. 전국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동네 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상담,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하고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적립 포인트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과 전국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9월 동행축제가 10월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맞아 10월 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장 기간엔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와 제철 과일 같은 식품류와 의류, 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되는데요.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선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서울 목동 행복한 백화점에선 가을맞이 패션, 잡화, 의류 기획전이 진행됩니다. 전국 각지에선 광주 충장 블랙 프라이데이, 2024 군산 시간여행 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도 열립니다. 이번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행축제에 참여하셔서 저렴하고 좋은 중소소상공인 제품 가득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오전에서 낮 사이에, 전라도와 경북 북서부, 제주도에는 오후에서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에 경상권에도 하늘 흐린 동안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 낮보다 7도가량 낮겠고 모레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과 춘천 17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서울 21도, 세종 23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강릉과 울진 18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 기온은 24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흐리겠고 전라도와 제주에는 오후에 비가 오겠고 경상권에는 약한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4도, 부산 28도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물결도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